낭 단축키? 아니야. 자, 일단 해볼게요. 자, 1943년 11월에 카이로 회담 여기부터잖아요. 카이로가 이제 이집트 수도죠, 그죠? 여기서 참석한 나라가 미국, 영국, 중국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야. 일단 이 미국의 대표로서는 루즈벨트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영국 수상 누구야? 처칠 그리고 중국 국민당 총통 장제스 이렇게 해서 세 사람 만나게 되는데 장제스가 조금 이제 배 놓쳐서 늦게 왔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처칠하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먼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장제스가 뒤에 와서 하는 말이 그 중국 관내 지역에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조선 애들 일본 천황이 항복선을 하게 되면 뭐 해주자? 독립시켜주자. 그래서 여태 최초의 한반도 지역에 관련된 독립 약속이 국제적으로 이루어졌던 게 카이로 회담의 역사적인 의미인데 여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한반도의 공산화를 우려해가지고 즉각 독립은 최대한 반대하는 쪽이었죠. 근데 처칠하고 장제스가 설득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독립 약속은 받아냈단 말이야. 근데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여기서 조건을 뭘로 걸어? 어떤 시기에 완전한 독립을 보장한다? 적절한 시기 한반도의 내전의 위험성이 완전히 배제되고 안전하게 정부가 운영되는 그런 안정한 시기 적절한 시기에 독립을 보장한다라고 이제 말을 남겨놓은 거고요. 자, 그리고 45년 2월 달 되게 되면 우크라이나 지금의 옛날로 따지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지역에 얄타 지역이 있는데 이 얄타 지역에서 미국 대표하고 영국 대표하고 소련 대표가 만나서 얄타 회담이라는 걸 하게 되지. 자, 그럼 이 얄타 회담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야? 음. 음. 자, 오케이. 자, 일단은 이 38선 논의 문제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은 천황이 항복선을 하게 되면은 우리 조선 땅에 있는 일본 군부대들이 무장 상태로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을 무장 해체시켜야겠지. 자, 그러면은 이 남한 지역에 관련해서 일본군 무장 해체는 일본이 주둔하고 있는 어떤 나라 군부대가 들어와서 미국이 들어와서 북한 지역 일본군 무장 해체는 어느 나라가 들어와서 소련이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 땅에 공존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잖아. 근데 이 미국과 소련이 사이가 좋냐? 안 좋잖아. 그러면 이 두 국가 군대가 이 한반도 땅에서 뭐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그래서 미국과 소련의 군사 충돌을 방비하기 위해서 38도 군사분계선을 그어놓겠다라는 거 하는 게 얄타 회담 때 논의됐던 사항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신탁 통치론이죠. 그러니까 이 신탁 통치는 누군가에게 통치권을 남기고 대신 다스려주라고 그냥 이제 맡기는 걸 말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35년에서 40년까지 신탁 통치를 얘기를 하지만 소련 대표 같은 경우에 스탈린은 뭐라고 얘기해? 그냥 신탁 통치는 동의는 하나 한반도의 안정적인 상황을 위해서 최대한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가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땅이라 그랬지. 그럼 왜 소련 땅에 미국, 영국 대표가 직접 찾아갔어? 소련에게 뭘 요구하기 위해서? 소련 애들아 어차피 독일 히틀러하고 싸우는 거 독일하고 동맹국가인 일본하고도 싸워줘. 무슨 전 참전이 오고. 그렇지. 대일전 좀 참전해줘. 그래서 소련은 45년에 바로 대일전 참전을 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 국제회담 45년 7월 달에 있었던 독일의 포츠담에서 열린 포츠담 회담이죠. 자, 그럼 이 포츠담 회담에서는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이 다 만나게 되는데 자, 45년 4월 달에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뇌출혈로 돌아가시지. 그러다 보니까 이 부통령이 대통령 직책을 승계받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트루먼으로. 그렇지. 자, 그리고 뭐 영국하고 중국하고 소련 대표는 똑같지. 자, 포츠담 회담에서 논의됐던 사항은 뭐야? 그래, 일본 애들아, 이탈리아도 끝났고 독일 애들도 끝났으니 조건 달지 말고 항복해.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 요구를 한 게 첫 번째 내용이고 또 뭐 있어? 그렇지. 카이로 회담의 내용을 재확인한다. 카이로 회담에서 일본이 점령하고 탈취한 지역을 본래 민족에게 돌려주기로 합의가 됐었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 안에서 우리나라 독립 약속도 받아냈잖아. 천황이 조만간 항복할 것 같으니까 천황의 항복과 동시에 우리나라 어떻게 해준다? 독립시켜준다. 요거를 다시 재확인을 한 거죠. 자, 아무튼 이제 국제사회가 우리나라 목회 독립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독립을 준비하고 있었던 단체가 있었다. 1944년 중도 좌파 성향의 사회주의자 여운형이 만든 어떤 조직? 조선
건국동맹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다라는 거. 자, 일단 뭐 44년에 휴가차 일본 수도 도쿄에 놀러 갔다 그랬죠, 여운 형이. 근데 이 도쿄에 전투기가 딱 떠. 어느 나라 전투기야? 미국 전투기. 공습받는 장면을 딱 보고 나서 여운 형은 깨달았다 그랬지. 조만간 일본은 끝나겠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면 해방 이후에 정부를 만들 수 있는 뭔가 준비 조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경성 땅에서 만든 게 조선 건국동맹이고요. 일단 처음에는 좌파 우파 합작단체로 시작하지. 자, 그러면 이 조선 건국동맹의 좌파 대표는 누구야? 당연히 여운형 선생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파 대표는 누구야? 안재홍 선생님이야. 원래 이렇게 둘이 이제 손잡고 했다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총독 이름이 구대 총독 아베 노부유키 총독인데요. 천황이 8월 10일 날 항복을 결심하잖아. 그래서 총독에게 전화를 걸지. 여기 조선 땅에 있는 일본 내지인들 어떻게든 살려서 일본 땅으로 데리고 와. 이거 완전 미션 임파서블이잖아. 그래서 밑에 있는 경무국장 엔도한테 방법을 구해라 해가지고 친일파 김성수직 가니까 친일파 애들 어떻게 해버려. 일본 애들 이때 이후로 손절하기 시작하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찾아간 게 누구다? 여운형이었다. 그래서 이 여운형은 일본 사람들을 안전하게 일본 내지 땅으로 이주시켜주는 걸 조건으로 몇 가지 조건을 내걸지. 일단 첫 번째는 조선 총독부가 갖고 있는 뭘 넘겨라. 그렇지. 조선 총독부의 정통성과 총독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전부 다 이 건국동맹 조직에 이양을 시켜라라는 거야. 자, 이유가 뭐였는지 기억해? 음. 그렇죠. 예, 맞죠. 그러니까 이제 여운형 같은 경우에는 뭐 인기 수위가 거의 4위, 5위 정도 된다 그랬지. 독립운동가들이 해방 이후에 조선 땅에 다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밀려요. 정부 수립 과정 안에서. 그러니 여운형이 운영하고 있는 이 건국동맹의 총독부의 정통성과 권한이 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자기를 중심적으로 정부가 수립하면 되니까. 그래서 총독부가 갖고 있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행정권과 그다음에 나라를 안전하게 다스리는 치안권이 건국동맹 조직으로 이양이 된 거고, 그리고 이것까지는 아니어도 되는데 정치범을 즉각 석방하여 정부 수립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손대지 말 것. 근데 외우는 게 좋기는 해. 사료에 나와 있어. 어. 굿. 식량 세 달치 놓고 가라.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광복을 맞이하게 됐고 45년 8월 15일자를 기점으로 해서 조선 건국동맹이 이름 뭐로 바뀌어? 조선. 그렇지. 그러니까 줄여서 이제 건준이라고 할게요. 건국준비위원회가 되게 되지.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자, 그러면 이 건국준비위원회도 좌우 합작단체 맞죠? 자, 그럼 이 건준이 측은 일단 이 총독부가 하고 있었던 행정일을 도맡아서 해야 돼. 왜? 권한을 이양받았잖아. 그지? 그래서 행정 지방지부 145개를 설치하게 됐고, 그 다음에 해방 직후에 최초의 경찰 부대인 치안대라고 하는 경찰 부대도 만들었다라는 거야. 근데요, 극좌파 성향을 갖고 있는 박헌영의 조선공산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여기 안으로 대거 입당을 하기 시작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빨갱이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안재홍과 민족주의자들이 성격이 마음에 안 드니까 중간에 어떻게 건준이 조직에서 나갔다라는 것도 중요해. 알겠지? 자,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자들끼리 그 얘기를 듣게 돼. 건준이 있는 그 여운형과 이제 사회주의자 당원들이. 미군 애들이 일본군 무장해체를 명목으로 남한 땅에 들어온대. 자, 그러면 미국은 정부잖아. 근데 우리나라에는 해방 이후에 정부가 있어 없어? 없지. 정부를 만들기 위한 준비 조직만 있을 뿐 정부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대등한 입장에서 이야기가 안 되잖아. 대등한 입장에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정부를 한 달 만에 뚝딱 만들게 되니 그 정부 이름이 뭐야? 조선인민공화국이죠. 조선인민공화국. 자, 그럼 이 조선인민공화국의 주석은 누구야? 주석. 그렇지. 이름만 빌린 거지. 이승만이 실제로 10월에 귀국한다 그랬어. 귀국 전이야. 인기 많으니까 이름만 빌린 거죠. 그럼 실질적인 권력자는 누구예요? 부주석 자리에 앉은. 그렇지. 여운형이었던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이 여운형이 이 조직을 만들었는데 미군 애들이 9월 9일자를 기점으로 해갖고 조선 총독부 점거하고 들어온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총독이었던 아베 노부유키 총독한테 한복무소 조인 받고 미군 애들은 조선 총독부 옥상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일장기를 내리고 자기 국기 성조기를 올리지. 그리고 나서 메가더 포고령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미군정 지배기, 남단의 미군정 지배기에 놓여지게 됐다라는 거야. 소련 같은 경우에는 일본군 무장해체를 명목 삼아서 북한 지역에 들어와요. 이쪽 땅을 간접 통치하겠대요, 직접 통치하겠대요. 간접 통치. 왜? 해방 직후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인기가 많다 보니까 가만히 냅둬도 그냥 조선 땅은 무슨 국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 사회주의 국가. 그러니 남한만이라도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미국 애들은 38도 이남 지역은 내가 직접 다스릴 거야. 메가더 포고령을 이렇게 제시를 한 거죠. 근데 메가더 포고령에 따르자면은 이 미군 애들이 남한 지역에 관련해서 정보가 있어 없어? 없다고.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친일행위를 한 친일파 공무원들과
그 다음에 경찰들, 그 다음에 군인들 위치 어떻게 하겠다? 그렇지.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 대신 미국의 남한 지역에 대한 통치를 옆에서 도와라.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살아남게 된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 미군정 시대 때 최고 지배기구를 뭐라 그래요? 미군정청이라고 부르는 거야. 됐지? 자, 그리고 귀속재산을 나눠준대, 안 나눠준대? 나눠준대. 자, 일단 이 귀속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 애들이 지난날 36년 동안 빼앗았던 조선인들의 재산이야. 그럼 본래 주인 찾아서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귀속재산을 불하한다는 게 나눠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귀속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재정관리기구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 이름이 뭐다? 신한공사다. 46년 2월 달에 탄생한 신한공사. 그 다음에 현대적 교육 커리큘럼이 하나 들어오게 되는데 초등학교 몇 학년?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딩 몇 학년? 3학년. 대딩 4학년. 633사학제가 이때 처음 들어왔다라는 거. 그 학교쌤이 혹시 정판사 위패 사건 가르쳤나요? 조선 공산당이 일으킨? 그건 안 했어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그 교과서마다 많이 달라서. 자, 그리고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가 열리게 돼. 자, 일단 이 모스크바는 어느 나라의 수도야? 소련이죠. 여기에 참석한 나라가 미영소예요. 자, 그러면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무슨 안건에 관련해서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 일단은 미소 공동위원회, 미국 대표와 소련 대표가 만나서 회의를 하겠대. 무슨 목적으로? 한반도의 통합, 무슨 정부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임시정부를, 민주주의 체제에 입각한 임시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정부를 수립할 거고 선거는 어찌할 건지 서울 덕수궁에서 미국 대표와 소련 대표가 만나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네.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려면 무조건 무슨 회의가 개최돼야 돼?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논의만 됐던 사항이었는데요. 자, 신탁 통치에 관련해서 언급이 다시 한번 있게 되죠. 이때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루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입장이야? 한반도 최대 몇 년 신탁 통치? 5년 동안 신탁 통치 해주자. 왜? 사실 선거하는데도 독립군끼리 정부 수립 과정에서 내전 벌어질 가능성도 크고 정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많이 없다는 거야, 한반도는. 그래서 5년 동안 미국, 중국, 영국, 소련 4개 국가가 대신 좀 관리하면서 다스려주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사회주의 국가가 될 나라인데 계속 방해하잖아, 미국이. 그래서 이쪽은 신탁 통치 찬성이야, 반대예요? 아니야, 이쪽은 즉각 독립을 주장했어. 이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얄타회담 때 소련의 입장이고, 이때 오게 되면은 그냥 즉각 독립이야. 알겠지? 근데 45년 10월 28일자를 기점으로 어떤 신문사에서 이 신탁 통치 내용을 오보를 하죠? 그렇지. 동아일보에서 오보를 해요. 반대로 보도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 소련이 신탁 통치 5년 주장했고 미국은 즉각 독립 주장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허위 보도가 나간 거죠. 그래서 좌파 우파 막론하고 같이 무슨 운동 전개? 모스크 아니야. 반탁 운동 전개한 거지. 우리는 신탁 통치를 반대한다. 자, 좌파하고 우파 막론하고 같은 조선민족으로서 싫은 거죠. 신탁 통치 받기가. 그래서 반탁 운동을 전개하게 된 거지. 반탁 운동을. 그런데 여기 좌익 계열 같은 경우에는 소련 애들하고 연락망이 닿아서 진실을 알게 되지. 그래서 이 내전의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안건대로 4개 국가의 공동 관리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선거하고 임시정부 만드는 게 더 맞네 라는 생각에 반탁 운동 전개했던 좌익 계열은 뭐로 빠져? 나중에 추후 모스크바 그렇지. 삼국 외상회의 지지선언파로 빠지게 됐다라는 거야. 근데 좌익이 찬탁 운동을 한 거야? 아닌 거야. 찬탁을 하진 않았어. 이대로 선거 진행해서 정부만 출범시키자라는 소리예요. 이 두 내용을 찬성한 거지 이거를 찬성하진 않았다고. 애당초에 소련은 신탁 통치를 주장도 안 했던 나라잖아. 그지? 자, 그리고 이제 이 민족주의 계열은 한국민주당 계열하고 같이 뭐예요? 친일파 애들하고 계속 반탁 운동. 반탁 운동 전개하게 된 거야. 그러면 이 좌익과 우익이 서로 간에 충돌이 생겨 안 생겨? 생겼다라는 거. 그리고 45년 12월 달에 임시정부의 그 좌익 계열들이 귀국을 하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김원봉이잖아. 그 김원봉 오자마자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라는 이유로 친일 경찰이었던 누구한테 고문을 당해요? 알아야 돼. 노덕술이야. 그래서 김원봉 선생님이 한탄하잖아.
내가 그렸던 해방 이후의 조선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다. 친일파 경찰들은 미군정의 옹호하에 오히려 독립운동가들 때려잡고 다 있고 그래서 질려버린 거지 남조선 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북한 땅으로 올라가서 남북협상 때 올라가가지고 안내를 오시다가 한국전쟁 때 이제 휘말렸고 그리고 나중에 58년에 김일성한테 자본주의 독립운동가라고 총살을 당했던 게 김원봉이었죠. 교과서에 다 나올 겁니다. 자 어쨌든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안건에 따르자면은 무슨 회의가 열려야 돼? 1차 그렇지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려야 돼요. 이렇게 해서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46년 3월부터 5월까지 개최가 되게 됐고요. 자 조금 지엽적인 내용 잡아줄게. 미국 대표로 온 게 누구냐면 하지중장이에요. 하지중장. 알겠지? 하지중장. 자 그리고 소련 대표로 온 게 스티코프야. 시티코프. 시티코프 대장이야. 시티코프. 그래서 이제 하지하고 스티코프가 서울 덕수궁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하지중장은 어떤 입장을 띠고 있어? 아니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를 뭐 반대하는 쪽이나 지지하는 쪽이나 어쨌든 다 똑같은 조선 민족이니 모든 단체하고 정당을 같이 곁들여 갖고 정부를 만들자라고 주장을 하지. 자 근데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대표 스티코프 대장은 이런 쪽 주장이죠. 아니 우리의 안건을 찬성하는 새끼들만 채워서 정부를 만들어야지 우리 안건을 반대하는 애들을 왜 껴 이 정부에 라는 식으로 해서 좌익 계열만 참석시키자.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를 지지하는 이런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은 스티코프 대장 그 안건대로 가게 되냐면 완전히 그 좌익 정부가 돼버리게 되지. 사회주의 정부가. 그러니까 서로 물러섬이 없어. 그러니까 합의가 돼 결렬이 돼. 그렇지 결렬이 된 거야. 자 그래서 이 무기한 휴회에 들어가다 보니까 46년 6월 달에 정읍에서 누가 어떤 연설을 해요? 이승만이 정읍 발언을 갈겼다. 1차 미소 공동위원회도 무기한 휴회에 들어갔고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안건대로 한반도의 통합민주주의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 것은 이제 무기한 연기가 됐으니 차라리 이럴 바에는 선거 가능한 어떤 지역만이라도 남한 지역만이라도 단독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출범시키는 게 낫다라고 주장을 한 거지. 처음으로 분단을 얘기한 게 이승만이죠. 그리고 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지지했던 게 어떤 정당이다? 친일파 계열의 그렇지 한국민주당 45년 9월 달에 만들어진 정당으로서 대표 인물이 누구야? 친일파 김성수. 얘네들은 친일파 또 부르주아지들.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뭐 남북이 분단되든 간에 어떤 국가만 안 만들어지면 되는 거야.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사회주의 국가만 안 만들어지면 되는 거야. 부자이고 친일행위를 했던 반민족 행위자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 만들어지면은 숙청 넘버원이 되죠. 넘버원 대상. 자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좌익 계열과 우익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 출범을 반대하기 위해서 무슨 운동을 전개한다? 그렇지 좌우 합자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자 그럼 물어볼게. 이 좌파 대표가 누구예요? 그렇지 조선인민당을 운영하고 있었던 여운형 선생님이었고 우파 대표가 누구야? 그렇지 민족자주연맹을 운영하고 있었던 김규식이었죠. 그래서 여운형이 가지고 있는 조직인 조선인민당과 김규식의 민족자주연맹이 연합을 해서 무슨 조직이 탄생해? 좌우합작위원회. 자 그럼 이 좌우합작위원회가 좌우합작 몇 원칙을 만들어? 7원칙을 만들어. 자 그러면은 이 좌파 계열 조선인민당 계열에서 주장했던 개혁안은 몇 원칙? 5원칙. 그 다음에 민족자주연맹 우익 계열에서 주장한 거 몇 원칙? 8원칙. 이 절충안을 마련해가지고 몇 원칙을 제정한 거야? 7원칙을 제정한 거야. 자, 이 좌우합작 7원칙 내용 무조건 나온다 그랬지 시험 문제. 일단 첫 번째 이승만과 친일파 애들이 단독 정부를 출범하려고 하고 있으니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대로 빨리 한반도에 민주주의에 입각한 무슨 정부를 만들어 달라. 그렇지 임시정부를 만들어 달라. 그럼 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임시정부를 어떻게 만들고 선거를 어떻게 할 건지 미국 대표와 소련 대표가 다시 뭘 가져야 돼? 그렇지 미소공동위원회 2차 미소공동위원회를 속개하라. 속개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 그렇지 속히 개최하라 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민족의 정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청산해야 돼요? 그렇지 친일파 애들 청산해야지. 친일파 청산 법안 만들고 민족 배반한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하자. 그리고 이게 가장 안고라 그랬어. 뭐? 토지개혁. 토지개혁 원칙 갖다가 선생님들이 문제 많이 내. 자 원칙이 어떻게 돼? 아니야 유조건 몰수.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정 조건을 정해서 그 조건에 걸려져 있는 반민족 행위자들의 토지를 몰수를 하자라는 거야. 그리고 이걸 인민들에게 어떻게 분배해 주자? 무상 공짜로 분배해 주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갖다가 말장난을 치는 학교가 굉장히 많아. 그리고 이 밖에도 뭐 좌우 대립 완화하자, 안정적으로 뭐 정부 출범하게끔 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아무튼 요게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야, 토지개혁. 자, 그러면은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좌우합작위원회를 지지해요, 아니면 정읍 발언을 지지해요? 오히려 좌우합작위원회를 지지한다 그랬었지. 이유가 뭐야? 이승만 좋아해 안 좋아해? 미국 안 좋아해. 기회주의자라. 오히려 김규식과 여운형을 더 좋아한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중심으로 미국은 어떻게든 뭐 정부를 만들어 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지원에 따라서 남조선 과도 입법의회도 만들어지고 조선 임시야헌이라고 하는 임시헌법도 제정되잖아. 그리고 이들의 소원대로 뭐가 다시 열리게 돼요? 그렇지. 그럼 몇 차야? 그렇지.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47년 5월부터 10월까지 다시 열리게 된 건데 합의가 됩니까? 결렬이 됩니까? 결렬이 되죠. 근데 이 미소 공동위원회가 진행되는 이 과정 안에서 좌우합작위원회를 이끌었었던 중도 좌파의 어떤 선생님께서 암살당하시죠. 해화독에서. 여운형 선생님 극우 민족운동가 한지근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잖아. 그러니까 이 여운형이 암살되고 나서 좌우합작위원회는 구심점을 잃어버렸지. 그래서 10월달에 좌우합작위원회가 어떻게 돼요? 결렬이 된 거죠. 좌우합작운동이 이제 실패로 끝이 나게 된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은 소련 대표하고 아예 틀어져 버렸지. 그래서 미국은 소련 대표하고 만나서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안건대로 우리나라의 통합 정부를 만드는 거는 글러먹은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국제 그 평화기구 뭐예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만들어진 거. 유엔이지. 그래서 이 유엔에 이 한반도 통합정부 수립 안건을 넘기잖아. 그러니까 이 유엔이 1차 상정 안건으로 낸 게 뭐야? 한반도 전체에 관련된 인구 그렇지. 인구 비례 선거를 통해 가지고 통합 정부를 만들어라. 유엔이 선거 관리도 해주고 도와주겠다. 그래서 유엔 임시 선거 관리위원단이 우리나라 남조선 지역에 먼저 방문을 해서 선거 준비를 끝마쳐. 그리고 이제 북한 딱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 북한 쪽에서 소련 군부대를 딱 주둔해 갖고 와 오면 쏴버릴 거야. 방북을 거절한 거지. 그러면 지금 북쪽 지역에서는 선거구가 설치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럼 남조선 지역만 선거구가 설치돼 있네. 그러니까 이제 국제평화주의 기구인 유엔 측은 2차 상정안건을 내리게 되는데 핵심 내용은 이거죠. 선거 가능한 지역만 그냥 선거해 이거였잖아. 그럼 이 말인지 쓴 뭐야?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출범시켜도 좋다라고 국제사회가 합의를 봐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이 원하는 대로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출범된 위기에 봉착되게 되자 김구가 개탄하면서 쓴 글이 있다. 48년 2월 달에 3천만 인구가 아니라 동포에게 읍고함 울면서 고한다. 내용은 이거지. 내가 38도선을 베고 쓰러져 누워서 죽을지언정 구차한 안위를 위해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출범하는데 일체 기여하지 않겠다를 선언하고 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 출범을 막기 위해서 김규식과 함께 북한 대표를 만나기 위해서 평양으로 올라가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남북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 근데 그 사이에서 48년 4월 3일 날 제주 무슨 사건이 터져요? 4.3 사건이 터져요. 근데 이 미군 애들이 미군정 지배기 때 지들이 처먹을 식량을 갖고 왔어 안 갖고 왔어? 안 갖고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주도 도민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 막 약탈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철도 노동자 파업 시위도 그렇고 대구 폭동 시위도 그렇고 이제 뭐 제주도 4.3 사건도 그렇고 미군정 꺼져라 라는 식으로 막 계속 시위가 됐었잖아. 이게 3.1 기념대회야. 근데 이 3.1 기념대회에서 미군 애들한테 불만을 토로하는 이런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북한 땅에서 내려온 서북청년단이라고 하는 깡패 집단이 있어요. 얘네들 투입시켜갖고 막 때리고 그리고 이제 이 미군 애들이 막 칼 휘두르고 그 과정 안에서 제주도 도민들 다치거나 죽는 사람들 발생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제주도 도민들이 화나고 있는데 누가 여기에다가 선동을 하냐면 남조선 노동당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 거야. 박헌영이 운영하고 있는. 그래서 남로당 당원들이 이렇게 선동을 하잖아. 미군 애들 개 같죠. 그런데 이 개 같은 애들이 우리 민족 영원히 분단시키려고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통해 단독 정부를 출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든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야 해서 제주도 도민들과 함께 무기를 들고 미군과 우리 국군을 상대로 어떻게 보면은 무장 폭력 시위를 전개한 거죠. 한라산을 중심으로. 이게 뭐야? 제주? 4.3 사건이야. 그러니까 이제 제주 4.3 사건에 대한 여파로 인해서 원래 우리나라 초대 국회 의석수는 몇 석이었다? 200석이었는데 198석으로 출발하죠. 왜? 제주도에 선거구가 3개가 있었는데 2개 선거구에서 아예 선거 자체가 진행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4.3 사건에 대한 여파로 초대 국회는 198석으로 출발했다. 그리고 나서 1년 있다가 1949년에 2석 추가 선거해갖고 200석 채우고 가죠. 그거 알아요? 원래 300석이에요. 북한 지역 그 의원까지 해가지고. 근데 이제 단독 정부 출범이 확신되다 보니까 50 총선거 때는 그냥 200석으로 이렇게 딱 정해서 했는데 그마저도 못 채웠다라는 거.
198석으로. 자, 그리고 이제 48년 4월 19일. 요때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남북 지도자 연석회의 남북 협상 사건이 있게 돼. 그러면 이때 남한의 대표로서 평양에 간 사람이 누구야? 그렇지. 김구와 김규식이고 북한 대표로 간 게. 어호. 그렇지. 식자가 제대로 안 그려졌어. 자, 그리고 이제 북한 대표가 김일성하고 김두봉이에요. 아, 대표는 꼭 아니지만은 김원봉 선생님도 남북협상 참여했죠. 그죠? 자, 그럼 이 남한 대표하고 북한 대표가 만나서 어떤 결의안을 만들어? 내용 어떻게 돼? 즉각 소련 군부대든 미국 군부대든 외국 군부대를 당장 이 조선 땅에서 어떻게 할 것? 철수시킬 것. 그리고 남한만의 단독 선거 및 단독 정부 출범을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렇지, 반대한다. 이런 결의안 된 거죠. 그래서 사료 문제 나오면은 요거 나올 거고 순서 끼워 넣기 문제 나올 거야. 그래서 요 사료가 나오면 앞 사건은 뭐가 돼야 돼? 제주 4.3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럼 뒷 사건은 뭐가 돼야 돼요? 당연히 48년 5월 10일 날 있었던 우리나라의 최초의 보통선거 50 총선거가 돼야 되는 거야. 자, 일단 이 보통선거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의미야? 성별에 관계없이 재산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일정 나이가 되면 선거권을 지급한다는 거지. 자, 20살입니다. 이때는. 알겠지? 20살 이상의 남녀 모두에게 선거권이 지급됐고요. 처음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참석률이 굉장히 높았다 그랬었어요. 자, 그럼 이 50 총선거에 김구하고 김규식을 포함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 독립당 당원들은 참석을 해야 하네요. 안 해. 그렇지. 출마 자체를 안 한다. 왜? 이분들을 반대하시는 분들이잖아. 자, 어쨌든 이 50 총선거. 총선거는 국회의원 뽑는 선거야? 아니면 대통령 뽑는 선거야? 그렇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1대 국회 재헌국회가 탄생하게 됐고, 왜 이름이 재헌국회예요? 뭘 제정했기 때문에? 헌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그럼 헌법 제정 날짜가 몇 월 몇 일? 7월 17일. 그래서 이날을 무슨 날이라 그래? 재헌절이, 이 양반아. 재헌절 뭔 개체? 재헌절. 그렇죠. 당군 할아버지죠. 그거는. 자, 아무튼 재헌절이고,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자면은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 몇 년으로 정한다? 4년. 그리고 몇 차에 한해서 중임이 가능하다? 1차에 한해서 중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거듭중차잖아. 한 번 더 할 수 있다. 두 번까지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미국 헌법 모방해서 만들었다 그랬었어.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대통령과 부통령은 어떤 형식으로 선출한다? 간선제. 그럼 이때 간선제 형식으로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는 집단은 누구야? 국회의원인 거야. 자, 그럼 국회의원은 각 지역의 대표로서 임기 몇 년을 갖는다? 2년을 가는다. 1대 국회만 2년을 가져요. 자, 그러면 이 2년 임기의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뽑혀? 국민들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뽑히죠. 그리고 우리나라 건국 정신은 어떤 운동에서 따온다? 3.1운동 정신에서 따온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의 정통성, 법통은 어떤 정부로부터 계승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의 정통성을 갖고 온다. 이걸 법통 계승이라 그래. 법의 정통성을 계승하니까. 됐지? 자, 어찌됐든 간에 8월 15일 날 국호 정해가지고 만든 게 지금 현 무슨 정부야? 대한민국 정부라는 거죠. 대한민국 정부. 자, 그리고 이제 북조선에서도 북조선 최고 인민회의를 통해서 임시 헌법을 만들고요. 그 헌법에 입각해서 연립내각 정부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9월 9일 날 탄생한 북조선 정부 뭐야? 그렇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죠. 요때 김일성이 대표자 자리에 앉게 되는데 내각 대표 그 직책을 뭐라 그래? 수상. 주석이라고 하는 표현은 72년에 사회주의 헌법이 제정되고 나서 생긴 직책인 거야. 됐지? 수상이야, 수상.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분단이 됐어요. 근데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제주 4.3 사건에 동참했던 제주도 도민들이 다 뭐다? 빨갱이다. 사회주의자들이다. 반정부 조직들이다. 지금 뭐 현직 대통령하고 똑같은 말을 하네요. 그죠? 자, 그래서 군인들을 계속 투입해갖고 막 학살을 하는 거 아니야? 잔인하게. 그래서 이때 이제 국구 10연대가 한라산에서 무장 봉기하고 있는 긴달쌈을 중심으로 한 남로당 당원들과 제주도 도민들한테 밀려요. 그러니까 여수에 있는 국군 14연대한테 야, 국군 10연대 밀리니까 제주도에 출동해갖고 도와줘! 이렇게 명령 내리는데 국군 14연대 대부분 군인 장교들이 남로당 출신들이죠. 사회주의자들. 이러다 보니까 내가 왜 제주도 도민들 학살하려고 출동해? 난 쟤도 출동 안 하고 너한테 총 갈길 거야. 해서 갑자기 군부 쿠데타가 이루어지게 됐다. 요 사건을 뭐라 그래? 그렇지. 10월 19일 날 있어서
여수, 순천 10, 19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줄여서 여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군사 쿠데타는 결국 국군에 의해서 진압이 됐죠. 이 이후에 이승만은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러한 반정부 행위를 규탄하기 위해서 무슨 법을 제정한다? 48년에 그렇지,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게 여순 사건에 대한 여파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 그리고 내가 호남고등학교에서 이의 제기했는데 문제 하나 더 발견했지. 뭐라고 나왔냐면 제주도의 출동 명령을 여수 순천에 있는 군부대한테 했대요. 잘못된 거죠. 여수에 있는 14연대한테만 한 거죠. 순천은 군부대 명령 안 받았어요. 여수에서 봉기한 14연대가 순천까지 먹어버린 거야. 군인들이 가가지고 바로 위잖아. 여수 위에 순천이잖아. 가까이 있는 거 알죠? 그냥 지리적인 부분에 애들이 뭐 믿을 수가 없어요. 얘 알아요. 이렇게 했는데 막상 이게 딱 어디야? 순천 어디야? 이러면은 못 찍어 막. 근데 넌 알 거라고 봐요. 아무튼 이게 여수 순천 사건이었고, 자, 그다음에 이제 49년에 뭐가 제정되냐면 지방자치법이 제정이 되게 돼. 일단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사회지, 그지? 야, 그러면 이제 지방자치장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아야 될 거 아니야? 내 고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 지방자치법을 만들었는데 선거는 진행된다, 안 된다? 안 된다. why? Why? 그렇지. 한국전쟁 터졌기 때문에 50년에. 그래서 선거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 지방자치 선거가 최초로 이행된 거는 60년 장면내각 때다라는 거. 이승만 때는 임명제 체제로 갔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49년에 누가 안두희 소위에 의해서 암살돼. 김구가 경교장에서 암살이 됐다라는 점. 자,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정부가 출범이 됐고, 일단 이 정부 출범 이후에 민족의 정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꼭 해야 될 게 두 가지 과제가 있어. 뭐야? 그렇지. 일단 토지개혁부터 얘기했으니까 토지개혁부터 들어가자. 자, 일단 이 북한의 토지개혁 같은 경우에는 이름 그 자체가 간단하죠. 46년에 그냥 토지개혁이에요. 토지개혁. 자, 그럼 이거 또 중요해요. 물어보겠습니다. 넌 그래도 공부를 했으니까. 자, 북한의 46년에 진행됐던 토지개혁은 평안남도 건국준비위원회의 업적이에요. 인민위원회의 업적이에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의 업적이에요. 북조선 인민위원회의 업적이에요. 북조선 인민회의의 업적이에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업적이에요. 외웠으면 말할 수 있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의 업적이에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의 업적인 거야. 알겠지? 46년에 등장한 조직이니까. 얘네들의 업적이 뭐 토지개혁도 있고 뭐 노동법 제정도 있고 남녀평등법 제정만 그런 거 있었잖아. 자, 원칙이 어떻게 돼? 땅을 어떻게 한다? 그렇지. 무상몰수한다. 그냥 뺏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공짜로 인민들에게 뭐 해준다? 분배해준다. 단 이거 개혁했을 때 원칙 자체가 뭐로 세우냐면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입각해서 주는 거야. 경자유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농사 짓는 녀석이 뭘 갖고 있어야 돼? 땅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야. 소작농은 인정하지 않고자 하는 거죠. 뭔 소린지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국가가 대가 없이 애가 뭐 노력해서 땅 얻은 것도 아니고 국가가 대가 없이 준 거잖아. 그러면 이거 갖다가 갑자기 저당을 잡고 빚을 내는 행위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판매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저당과 매매는 금지됐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알겠지? 그렇지. 너가 뭐 담보를 잡는 거지. 담보를 잡고 이제 빚을 내잖아, 보통. 그렇지. 은행이 그냥 갑자기 너한테 너 얼굴만 보고 빌려주진 않잖아요. 솔직히 차은우, 서강준 정도면 담보가 필요가 없죠. 애는 어떻게든 갚겠구나. 그지? 아니 그러진 않을 거야 그래도. 그래요. 잘생기고 이쁜 게 최고예요. 인생이 개편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 그냥 모르겠어. 여자들이 나는 이러거든. 어떤 이쁜 여자를 길 가다가 봐. 그러면은 와 이쁘다 사귀고 싶다가 아니고 와 저 사람 인생 개편하겠다. 나 이런 생각이야 나는. 나만 그런가? 모르겠어. 얘 인생 진짜 편하시겠다. 부럽다. 난 이런다니까. 자, 그리고 이제 나만의 토지 개혁 관련해서 얘기를 할게. 49년에 무슨 법이 제정되지? 농지개혁법. 그렇지. 자, 근데 이름도 조금 살짝 괴랄하죠. 농지개혁법이래요.
농지만 개혁하겠다라는 거지. 농사짓는 땅만. 뭐 임야나 광산 이런 것 don't touch. 자, 일단 이 농지개혁법은 대한민국의 1대 국회 업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학교 쌤이면은 난 이르따구로 괴랄하게 문제 낼래. 이건 이승만의 업적 아니죠. 그죠? 아니 요청을 했어도 이승만의 업적은 아닌 거야. 왜? 법이기 때문에 어디서 제정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제정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1대 국회 업적인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도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잖아. 1대 국회 의석수가 몇 석이라고? 200석이야. 자, 근데 2대 국회는 몇 석이야? 210석이야. 자, 그럼 1대 국회 업적과 이렇게 해서 2대 국회 업적 보기를 주어지고 해당하는 업적 고르라고 난 문제를 낼 것 같아. 역 같은 선생님이죠. 아니 근데 원래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농지개혁 얘기할게요. 계속. 자, 원칙 어떻게 돼요? 유상 매입, 그 다음에 이거를 유상 분배하는 원칙이었지. 그래서 지주들한테 땅을 매입했을 때 어떻게 지가를 후려쳐. 이 땅에서 나온 생산량의 1.5배가 이 지역의 땅값이야 이러면서 가져간 거잖아. 그리고 이거를 국민들한테 어떻게 돈 받고 분배해주겠다라는 거야. 근데 국민들은 이 땅을 살 돈이 없잖아. 5년 동안 천천히 그 땅에서 나온 생산량의 몇 퍼센트? 30%를 나한테 제출해 이런 거죠. 거기 그렇게 나와 있어? 30%. 자,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납부를 해.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천천히 상환해서 갚아라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분배를 해준 거야. 자, 그러면 결과 얘기하자. 결과. 자영농이 증가해 감소해? 어. 그렇지. 일단 자영농은 일단 결과론적으로는 증가했다고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일본 애들이 만들어 놓은 지주 소작제가 그렇지. 지주 소작제가 소멸하게 된 거지. 소멸. 자, 그럼 한계점. 뭐에 국한된 개혁이었다? 그렇지. 농지에 제한된 개혁이었고 또 농지 개혁이 바로 추진됩니까? 딜레이가 심했다. 개혁을 일부러 지연시켰다. 고의적으로. 자, 농지개혁법 제정은 49년이야. 그럼 바로 50년에 해야 될 거 아니니? 그지? 근데 실제로 지가증권이라고 하는 이 문서가 발행된 게 51년부터예요. 그러니까 49년에 제정해놓고 51년에 시행한 거야. 그럼 그 사이에 친일파 지주들은 어떻게 해? 그렇지. 일단은 기준이 3정보 이상의 땅만 유상 매입한다는 게 기준이었잖아. 그러니까 나는 3정보만 있으면 되지. 그래서 친척들 명의로 차명으로 다 땅을 돌리죠. 그래서 농지도 제대로 개혁이 됐다 안 됐다? 그렇지. 개혁 안 됐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중소지주들이 몰락을 하게 돼요. 지가증권을 제대로 발행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럼 이거를 관공서 가서 발행을 못하면은 내 땅을 매입당한 사람이 아닌 거지. 자기 땅을. 그래서 이제 땅만 뺏기고 끝난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해서 토지개혁이고요. 친일파 청사는 북한은 뭐 제대로 됐잖아요. 남한만 보겠습니다. 48년에 무슨 법이 제정돼? 반민족 행위처벌법이야. 반민족 행위처벌법. 그리고 이 반민족 행위처벌법을 중심으로 친일파애들을 청산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 사법기구 이름이 그래, 반민족 행위 특별처벌위원회 반민특위죠. 자, 그러면 이 반민특위의 위원장은 누구야? 김상덕 부위원장. 221명 정도 기소받았는데 실제 실형 선고는 12명이었다. 근데 제대로 형집행이 이루어졌다? 안 됐다라는 거야. 자, 그럼 반민특위가 처벌을 제대로 못했던 까다. 경찰들이 사무실 습격하죠. 무슨 습격 사건? 반민특위 습격 사건이라 그런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다수가 뿌락치래. 그래서 반민특위하고 관련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을 감옥에다가 두죠. 국회 뿌락지 사건. 오히려 이승만 대통령은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한 경찰들을 어떻게 해줘? 막 비난해, 옹호해. 막 옹호해버리지. 그러니까 이제 좌익 선동문자들이 온갖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그 가운데서 능력 좋고 경험 많은 이 경찰들을 감옥에다가 집어넣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식으로 해서 반민특위 습격을 오히려 옹호하는 발언을 때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대로 친일파 청산이 안 됐죠. 0%죠, 0%. 그러니까 최근에 또 이제 그래서 일본의 힘 같은 이런 정당이 나대는 거예요. 한번 크게 혼내주는 사례가 한 번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반민족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껴요. 그래서 나라 팔아먹는 애들이 얼마 없어. 프랑스는 완벽히 되거든. 프랑스는 독일 히틀러하고 결탁한 애들 다 색출해갖고 다 조져버리거든요. 거기는 졸라 뜨거운 애들이에요. 진짜 프랑스 사람들은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요. 어, 걔네들은 알잖아. 잘못하면은 리더가 잘못하잖아. 바로 단두대야. 어,
거긴 바로 단두대야. 어. 아 그래. 아 굳이 뭐 귀찮게 뭐 감옥에 쳐넣을 필요 있나? 머리 잘라버리면 되는데 거기네. 어. 자 아무튼간 뭐 이제 친일파 청산까지 다 했고요. 한국 전쟁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다 채워야 우리 쉬어요. 아우 포기해 그냥. 자 한국 전쟁 이전에 북한의 상황. 일단 이 북한은 남조선을 뭐 해방시킨다고 전쟁을 계획을 했었죠. 자 그러면 이 북한의 김일성이 어떤 두 나라한테 지원 약속으로 받지? 그렇지 소련하고 중국. 일단 이 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 당서기장 같은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지원 약속부터 받아오면 자기들도 지원해주겠다고 얘기하지. 근데 받아오지. 이렇게 해서 중국 지원부터 받고 그 다음에 소련 지원 약속을 받게 됐다.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전쟁 끝내라고 얘기했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북한 정부의 그 한국 전쟁을 지원해줬던 또 까닭은 뭐였냐면 핵실험에 성공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련이 핵 만든 거요. 그래갖고 뭔가 자신 있는 거지. 뭔가 조금 이제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서 핵전쟁 가도 괜찮겠다. 해서 이제 요때 스탈린이 지원 약속을 하게 된 거고요. 자 그리고 이 48년에 만들어진 북한의 정규 군부대 국군부대가 조선 인민군이었는데 그럼 이 얘네들 갖다가 전쟁 일으켜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조선 인민군에 1949년 12월부터 50년 4월까지 애난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최정예 독립군 군부대에 어떤 군부대가 합류한다? 조선 의용군 5만 명이 합류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화력이 굉장히 강해졌죠. 자 그리고 이제 남한 볼게요. 남한. 우리나라 한국군 국군은 산에 숨어있는 파르티잔들 누구 숙청하고 다녀? 빨치산들 토벌하고 다녔죠. 그래서 빨치산을 어느 정도 조금 솔직히 이제 속아냈기 때문에 김일성이 얘기한 대로 전쟁 시작하자마자 남한에 있는 사회주의자들이 무당 폭동 시위를 전국적으로 일어나게끔 하는 그런 상황은 없었다는 거. 자 그리고 에치슨 선언입니다. 에치슨이 미국 국무장관이지. 이 양반이 동아시아의 극동방위선이라는 걸 그쵸? 이걸 흔히 에치슨 라인이라 그러지. 여기에서 이제 필리핀 얄루시안 열도까지 이렇게 그은 건데 일본과 필리핀은 들어가 있지만은 대만과 뭐는 빠져 있어? 남한 정부는 빠져 있다라는 거야. 그럼 왜 남한 정부가 빠져 있냐? 자, 헷갈릴지 알았어요. 한미상호 방위 원조 협정을 체결하기로 이미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이야. 한반도 지역에서 군사 충돌 같은 문제가 터지게 되면 미국이 후방에서 지원해주기로 이미 이 조약에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 합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조약에 의해서 지켜지는 남한 정부를 굳이 극동방위선에 넣을 필요는 없었다라는 거야. 됐지? 자 어찌됐든 6월 25일 날 작전면 폭풍 한국전쟁은 시작되게 되고요. 그냥 대표적인 사건만 조금 너한테 물어볼게요. 자 이렇게 쫙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렸어.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게 된 까닭이 9월 15일 날 있었던 무슨 사건? 그렇지. 인천 상륙작전. 이걸로 인해서 전세는 바뀌게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 국군과 유엔군이 3.8도 이북으로 진격한 날. 너 이거 이날 쉬었잖아. 10월 1일 써놨잖아. 무슨 날이야? 그래 국군의 날이야. 이날 쉬셨잖아요. 자 그리고 10월 19일 날 평양 점령하고요. 그 다음에 10월 25일 날 중공군 개입하고 우리가 이제 밀리게 되는데 이때 함경도에 어떤 부두에서 철수작전이 감행되어 12월 15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오늘 몇 일이지? 뭘? 오 오늘이다. 흥남부두 철수 사건이에요. 함경도 흥남. 국제시장 첫 장면이잖아. 다 봤을 거 아니야. 자 그리고 이제 51년 1월 4일 날 다시 서울 빼앗겨. 중공군하고 북한군의 공격에 의해서 1.4부터 그렇지. 그리고 우리는 3월 달에 다시 서울 수복해. 그리고 이제 7월 달 되게 되면은 어떤 나라가 휴전협정을 제안해요? 그렇지. 어이구 그래요. 야 소련이 제의. 야 근데 소련이 제의만 했지 휴전협상에는 없어요. 소련 대표. 알겠니? 없어요. 자 그러면 1차 휴전협정 때는 어디서 해요? 황해도 개성. 그리고 2차부터 끝날 때까지는 어디서? 판문점에서. 자 그러면 이 휴전협정이 2년 동안 지연됐던 까닭이 뭐야? 포로송화 문제. 포로송화. 자 미국은 어떻게 처리하지? 포로들의 자유 의사를 존중해주자. 남한에 계속 있고 싶어하는 북한군 포로 애들은 남한에다 거처시키고 북한으로 올라가고 싶어요. 북쪽으로 송환시켜 주겠다는 거지. 근데 북한 대표는 뭐라고 주장해? 아니 그냥 닥치고 북쪽으로 보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 된 거고 또 군사분계선 문제죠.
계속 고지전이 한참이었다 그랬었잖아. 그래, 대표적인 고지전이 강원도 철원에 있는 백마고지 전투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2년 동안 지연이 됐고, 그 다음에 53년 6월쯤 되게 되면 어느 정도 휴전협정이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자, 근데 계속 북진 통일을 주장했던 우리나라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이 마음에 안 들지만은 일단은 미국의 이제 그 뜻을 존중하겠다 그러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지. 한국 전쟁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초토화됐잖아. 그럼 초토화된 우리나라를 다시 뭔가 재건할 수 있는 차관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돈이. 그리고 또 뭐 있어? 주한미군 주둔시키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걸 따내기 위해서 거제도에 반공포로들이 있는데 이 반공포로 2만여 명을 어떻게 해요? 그래,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의 동의도 없이 멋대로 석방을 해주게 되잖아. 그래서 이것 덕분에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한테 뭘 따내? 53년 10월 1일 날 체결된 이게 한미상호 방위 조약이죠. 그래서 이 한미상호 방위 조약이 특히 시험 문제 많이 나와. 왜? 교과서 사료는 한미상호 방위 원조협정은 나오진 않아. 근데 만약에 이 사료가 나오게 되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에서 나온 거야. 외부 사료인 거지. 근데 교과서에서는 이건 나와 있다고. 한미상호 방위 조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우리나라에 뭘 주둔시킨다? 주한미군을 주둔시킨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우리나라 재건 비용 차관을 도입시켜 준다. 미국이. 요 내용이죠. 자, 그리고 53년 7월 27일자를 기점으로 해서 무슨 협정 체결? 휴전협정, 정전협정이 체결되게 된 거야. 정지한다, 휴전을. 미안해요. 전쟁을 전지한다. 자, 그럼 이 전쟁협정에서 합의가 된 사항은 뭐야? 양국 군부대는 2km 정도 이렇게 쭉 떨어져서 거기에서 무장하지 않는다. 무슨 지대 설치? DMZ 비무장지대 설치. 그 다음에 중립국 감시위원단 이 파견돼서 남한과 북한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립국 감시위원단이 오겠대요. 그 다음에 포로 송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의지대로 자유의사를 존중하기로 하죠. 그 다음에 국경붕괴선 문제는 7월 27일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거기 땅까지 남한의 영토 북한의 땅으로 합의를 보게 된 게 정전협정이었다. 자, 이것도 중요하니까 물어볼게. 한국전쟁 과정 안에서 국군이 우리나라 일반 민간인 학살한 사건이 2개가 있었죠. 뭐 있어? 자, 국민보도연맹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 보도연맹. 보도연맹 학살 사건이라 그래. 이 보도연맹은 몇 년에 만들어졌냐면 1949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거예요. 남조선 지역에 오히려 사회주의자들이 많았다고. 특히 메인 지역은 대구였다 그랬었지. 그래서 이 남로당 당원들이라든지 남조선에 있는 사회주의자들을 자본주의로 전향시키기 위해서 만든 전향 조직이에요. 근데 여기 전향 프로그램 막 들으면은 막 먹을 거 주잖아.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식량 없다 보니까 먹을 거 구하기 위해서 내가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도 아닌데 전향 프로그램 들으려고 보도연맹에 가입을 했다고. 그래서 한국전쟁 터진과 동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이 새끼들 빨개니까 다 죽여버려 이렇게 해가지고 한 30만 명이나 되는 민간인들이 학살당했다는 거.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거창 있죠. 거창양민 학살 사건이지. 북한 애들하고 내통했다고 해가지고 거기 있는 민간인들 학살한 사건. 자,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자, 미국 군부대가 우리나라 민간인을 한국전쟁 과정에서 학살한 사례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 노근리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 그 이 노근리 학살 사건이라 그러지. 이웃마을로 도망가는데 터널에 숨어있는 노근리 양민들한테 총을 갈겨버렸죠, 미국이. 예, 미군이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거 2개 구분하는 거? 요렇게 국군이 한 건가 미국이 한 건가? 황간면에 있는 노근리 마을이죠, 영동군. 자, 그리고 결과 얘기할게. 결과. 한국전쟁 결과. 개념량이 더럽게 많습니다. 보면 결과. 아우씨 아찔해요. 자, 결과. 자, 일단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한 얘기는 안 할게. 뭐 토지 황폐화되고 생산수단 파괴되고 막 그런 건 얘기는 안 하고 전통문화 상실. 자, 어떤 사람의 1인 독재체제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그렇지. 이번 기회에 반대 세력들 다 숙청을 한 거지. 한국전쟁 하면서. 자, 그리고 남한 같은 경우에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무슨 체제 강화에 영향을 주었다? 공산당이 싫어요. 반공체제 강화에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 독본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애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과서도 만들어서 반공체제를 주입을 시킨 거예요. 아무튼 반공체제 강화고요. 그리고 이 남한 지역에서는 미국 문화가 들어오게 되지. 뭐 대표적인 게 부대찌개. 그 다음에 또 뭐 탭댄스 뭐 이런 거. 그리고 일본은 이 3년간의 한국전쟁 때문에 굉장한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전쟁을 무슨 특수?
조선 특수, 조선에서 생각지도 못한 특별한 수익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괜히 중화인민공화국 남의 나라 전쟁 꼽사리 껴가지고 100만 명 뒤지고 갔다 그랬지. 이 애들 갖다가 어떤 나라 공격했으면은 통일했다. 그렇지. 대만 통일의 기회를 영영이 상실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전쟁 끝났고요. 한국전쟁 도중에 이승만이 독재를 위해서 부산 지역에서 51년에 창당한 조직이 뭐야? 정당? 뭐야? 그렇지. 자유당이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승만이 만든 이 자유당이라고 하는 정당은 한국전쟁 도중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에요. 51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잠깐만 리모컨으로 조금 화면 좀 조절을 좀 할게. 조금 당겨야 돼. 리모컨 조정이 힘들어. 됐어요. 예. 자, 자유당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창당이 된 거고. 자, 그리고 이제 52년 되게 되면은 한국전쟁 도중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헌법을 개정한다. 이게 그렇지. 1차 개헌이야. 일단 1차 개헌의 배경은 이렇게 돼. 대통령 어떻게 뽑아요? 누가 뽑아요? 국회의원이 뽑아. 근데 1대 국회 선거가 몇 년에 있었지? 우리가 48년에 있었지. 임기 몇 년이야? 2년이래. 그럼 2대 국회는 몇 년에? 50년. 근데 2대 국회에서 이승만을 지지하지 않는 무소속 의원들이 다석을 차지하게 된 거야. 자, 그럼 이승만을 지지하지 않는 애들이 다석인데 간선제 형식으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선출하는 형식으로 선거가 진행되면 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도 간선제보다는 국민들이 직접 뽑는 아직 인기 있으니까 직선제로 개헌하면 당선의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자, 혹시 그 1차 개헌의 이름 아시나요? 그렇지. 발췌 개헌이야. 왜 발췌 개헌인데요, 선생님? 자, 여당, 자유당에서 주장하는 직선제 개헌안과 야당,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의원 양원제 개헌안을 각각 발췌해서 만들었다 해서 발췌 개헌안인 거예요. 근데 메인은 이거 아니겠냐? 그지? 이렇게 해서 뭐 부랴부랴 통과시키기 위해서 요때 우리나라 국회나 정부가 어디 있어? 한국전쟁 도중이니까. 부산. 그렇지. 부산에서 근무하는 국회의원들의 퇴근 버스를 납치하고 대놓고 거수 투표를 진행하죠. 이렇게 해서 부산 정치 파동이라는 것을 일으켜서 공포적인 분위기 하에 1차 개헌안을 통과시켜 52년에 몇 대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성공해요? 2대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성공한 거야. 근데 문제는 두 번 다 해먹었네? 근데 한 번 더 하고 싶어. 그럼 뭘 개정하면 돼? 헌법 개정하면 돼. 그래서 54년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2차 개헌안을 통과시키게 되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 그 2차 개헌의 별명 뭔지 알죠? 반올림 주장했다 그래서. 4, 4, 5, 2, 3 밑은 죽이고 5 이상은 소수 아래는 올려야 된다라는 거. 메인 내용은 이거죠. 1대 대통령, 즉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뭘 철폐할 것? 그렇지. 중임 제한을 없앨 것. 그러면 이승만은 죽을 때까지 계속 대선에 출마할 수가 있는 거네. 그지? 자, 그럼 이거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제 국회의원들을 불러 모았죠. 국회의원 의석수가 이때 당시 203석이었지. 그러면 203 나누기 3분의 2. 그러니까 이 과반석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135.333이라고 하는 무한소수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딱 투표한 까 보니까 몇 표 나와? 135표. 그럼 부결된 거지. 가결이 아니라. 근데 우리 이승만은 포기를 모르는 남자죠. 서울대 수학과 교수를 초빙을 해가지고 아이 누가 솔직히 말해 3위트 숫자로 취급해 3위트 죽이고 5 이상은 올려야지. 그러니까 이거 다 지우면 135표를 받았으니 난 이거 만든 게 통과된 거야 라는 식으로 억지 논리 펼치면서 초대 대통령에 대한 중임 제한이 해체가 되게 됐지. 그리고 이제 56년에 아유 힘들어 여기로 갈게요. 자, 56년에 3대 대통령 선거 그 다음에 4대 부통령 선거가 있게 된 거지. 요때 대통령. 자, 요때 이제 자유당 후보로 나온 게 누구예요? 당연히 이승만. 그 다음에 부통령 후보로 나온 게 그렇지 이기붕인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온 게 누구야? 신익희. 그 다음에 부통령 후보 장면. 그 다음에 정당 없이 나오는 경우로 뭐라 그래요? 무소속 후보 누구야? 조봉암. 그렇지. 이렇게. 자, 그러면 선거 구호를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유당 이승만과 이기붕의 선거 구호는 어떻게 돼? 가라봤자 더 못 산다. 구간이 명간이다. 민주당 라인은 어떻게 선거 구호를 펼치죠? 못 살겠다 갈아보자. 무소속 조봉암은 혁신만이 살 길이다.
근데 우리 신익희 후보님께서 광주 유세 현장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는데 그 기차에서 이제 선거 며칠 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됐죠. 그러니까 이 신익희를 지지하는 표는 이승만 싫어하는 애들이 보통 민주당 지지하잖아. 그지? 자, 그러니까 무소속 조봉암한테 몰리게 됐고 이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30%를 뚫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조봉암의 가슴 한 겹, 왼쪽 가슴이 어떻게 돼? 웅장해지기 시작하지. 이거 뭔가 차기 대선 되겠는데? 해서 제대로 해보기 위해서 조봉암이 56년에 창당한 정당이 뭐야? 진보당이에요. 진보당. 이렇게 해서 조봉암은 진보당을 창당하게 됐는데 일단은 대통령에는 이승만이 3대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부통령에는 누가 당선이 돼? 장면이 당선이 된 거야. 선생님 왜 이기붕은 사람들이 안 찍어주나요? 이기붕은 이전에 국민 방위군 사건에 연루되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지를 안 해요. 그래갖고 아무튼간에 이제 장면이 부통령이 당선이 된 거야. 근데 이건 교과서 외적인 내용인데요. 이 2차 개헌안에는 초대 대통령에 대한 중임 제한 철폐도 있겠지만 대통령의 나이가 이때 너무 연루하시잖아. 원데이 투데이 하는 나이라 그랬지. 그래서 대통령이 갑자기 사망을 하게 돼. 임기 중에. 그럼 대통령이 사망하게 되면은 부통령이 대통령을 한다라고 하는 그 승계 원칙에 관련해서도 이 개정된 헌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무조건 이기붕이가 됐었어야 돼. 그래야 자유당이 계속 집권 여당을 차지하게 된 거잖아. 근데 누가 했어? 민주당의 장면이 된 거잖아요. 그죠? 자, 어찌됐든 간에 요때 이승만하고 자유당 당원들은 차기 4대 대통령, 5대 부통령 선거는 무조건 기붕이를 부통령으로 만들어야지 요때부터 조작 선거를 계획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차기 대권 후보인 조봉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그래서 이제 뒷조사를 했는데 이제 이전에 일제강점기 시절에 박헌영과 함께 조선공산당 활동 경력이 있고 모스크바 소련 대학에 가가지고 공산주의 공부한 경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몰아서 58년에 이 진보당을 어떻게 해요? 강제 해체하죠. 이거를 진보당 사건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진보당 사건이 너무 무리한 기소였던지라 이승만 대통령이 욕을 많이 먹게 되지.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나 욕하지 마 해서 58년 12월에 국가보안법을 개정한 게 뭐야? 그렇지, 신국가보안법. 그래서 최근에 어떤 학교에서 이거 갖다가 페이크 문제 냈어요. 일반 국가보안법은 무슨 사건의 계기로 만들어져? 여수 순천 사건으로. 근데 신국가보안법은 진보당 사건이죠. 그래서 내용이 이렇게 돼 있지. 유언비어를 날조한 자 5년 징역 때려버릴 거임. 자, 그리고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관 욕한 자는 10년 징역 때려버릴 거임. 이런 거잖아. 나 욕하지 마 이런 거 아니야. 자, 그리고 이제 이승만 욕했던 어떤 신문사가 폐지가 돼요? 천주교 쪽 경향신문이 폐간되지. 경향신문. 그리고 우리 조봉암 선생님께서 사형대에 올라가가지고 사형당한 게 59년이지. 조봉암 사형. 됐죠? 그리고 이제 이승만 정부 시절에 이제 경제체제 들어갈게. 더럽게 많습니다. 자, 49년에 귀속재산 처리법을 만들어요. 근데 이승만이 이 귀속재산 대부분 다 누구한테 줬어? 친일 계열의 사람들한테 이제 다 주게 됐죠. 왜? 자기 정치 자금은 그쪽 뒷주머니에서 나오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귀속재산을 그 처리하는 과정 안에서 정경유착 문제는 발생했다 안 했다? 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애들이 원조를 해주기로 했잖아요. 재건 관련해서 52년부터 57년까지 무슨 원조 시대? 무상 원조 시대. 자, 그럼 이때 미국 애들이 원조 품목으로 준 게 뭐야? 세계 허용거? 면화. 밀가루, 설탕, 면화, 제분, 제당, 면화. 300산업이죠. 그럼 이 300산업 공장이 많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소비재 공업이 발전한 거야? 생산재 공업이 발전한 거야? 소비재라고 얘기했잖아. 먹고 쓰는 거잖아. 이게 물건재자잖아. 그래서 50년대에 소비재 공업이 발전했고 생산재 공업의 발전을 미비했다라는 점. 그 다음에 58년에는 대가를 지불하고 원조를 받아요. 이거를 무슨 원조라 그래? 유상원조라 그러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이때부터 조금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졌겠다. 그지? 그리고 미국 애들이 농산품을 처리해 달래요. 그래서 미국 애들 농산품 처리하는 걸 대가로 우리가 자금이 생기네. 그 자금을 뭐라 그러는지 알아? 대충 자금이라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농산품 처리한 대가로 얻은 이 대충 자금 갖다가 미국 무기를 구입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썼던 거야. 왜? 2차 한국전쟁은 터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이 시기가. 두 모금 먹겠습니다. 나도 이거 가르칠 때마다 신기해. 어떻게 이게 다 내 머릿속에 있지? 머리가 아니야. 나 머리로 이제 안 굴리거든. 몸에서 나오는 거다. 문과 공부는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식이. 머리가 아니라. 그거 꼭 기억해.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이제 그 더럽게 게으른 새끼들이 머리에다가 쳐 집어넣으려고 하는 애들이 있거든.
옛날에 내가 이렇게 비유했잖아. 컴퓨터로 치자면 CPU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라고. 그건 잘못된 거야. 하드디스크에 저장해야죠. 그 머리는 이제 수학 문제 풀 때나 과학 문제 풀 때 쓰십시오. 근데 과학도 좀 암기가 다수지 않냐?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음. 학원 쌤들이 그게 조금 있어. 자기 전공 영역 말고 아예 몰라. 어. 아니 근데 이제 나는 근데 조금 자부하는 건 인문 계열이 있잖아. 문과 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아. 저는. 윤리도 알고 지리교과도 알고. 근데 이게 뭐 전공 과에 비해서는 부족하겠죠. 근데 과학은 1도 모릅니다. 과학은. 아직도 떡고물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무슨 이제 조랭이 떡같이 생긴 그게 있거든. 뭐 오비탈인가? 화학에서. 음. 화학 사전 맞은 사람으로서 뭐 과학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각자 맞는 게 있어요. 맞는 걸 해야지. 대충 자금. 자, 그리고 이제 60년에 그 뭐야? 4대 대통령 선거. 그다음에 5대 부통령 선거가 있게 됐지. 요때 이승만이는 이기붕을 5대 부통령 자리에 앉혀놓기 위해서 3월 15일 날 뭘 저질러? 부정선거를 저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3.15 부정선거. 자, 아무튼 이 3.15 부정선거에 대한 진실을 어느 정도 깨달을 마산 주민들이 3월 15일 날 무슨 시위를 하게 돼? 1차 마산 시위를 하게 되는데 1차 마산 시위에서 경찰이 잘못 쏜 최루탄에 맞아서 사망하신 게 누구야? 그렇지. 김주열 마산공고 다니는 고등학생 맞죠? 자, 그리고 4월 11일 날 2차 마산 시위가 있게 됐고요. 김주열의 시신이 두둥실 떠올라서 분노했잖아. 4월 18일 날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경무대 시위. 그 다음에 4월 19일 날에 경무대 시위인데 이 경무대 시위가 좀 제일 중요하죠. 자, 이때 시위하고 있는 시민들의 상대로 경찰이 사격을 합니까? 군인이 사격을 합니까? 경찰이 사격했어요. 왜 그러면 이제 군인들은 4월 28일자를 기점으로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 세력들은 군부 쿠데타를 이미 계획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지. 그러니까 이 박정희가 뭐라 그래? 자기들이 나중에 혁명을 일으켜서 혁명 정부를 만들 건데 이때 시민들한테 총을 갈겨버리게 되면 군인들이 만든 혁명 정부를 시민들은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절대 총 쏘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경찰만 총 쏜 거죠. 4.19 때 혹시 계엄령 선언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계엄령 선언 됐습니다. 계엄령 선언 됐어요. 안 써 있어요 교과서에. 근데 시국이 시국인지라 내가 넣은 거예요. 이제 새로 말해주는 거야. 또 이제 계엄 갔다가 변별력 내는 그런 걸 수도 있어서 시국이 그렇잖아. 시국이 그지? 다 이제 내가 얘기를 해줘요. 다. 자, 그리고 이제 4월 요거 얘기하지. 자, 경무대 시위에서 돌아가신 초등학생이 있어. 서울 수송국민학교 6학년 학생 누구야? 전한승이에요. 한성여중 다니는 중학생도 사망하죠. 어머니한테 편지 남기고 갔다가 시위 현장에서 총 맞고 돌아가신 진영숙이죠. 내가 삼숙 기억하라 그랬잖아. 진영숙, 김경숙, 권인숙 이렇게. 그리고 이제 4월 25일 날 대학 교수님들의 무슨 선언? 시국 선언. 그리고 4월 26일 국민들이 진정 하야하는 걸 원하면 나는 하야하겠네. 이승만 하야죠, 하야. 야, 어떻게 된 게 이때 이후로 그냥 정상적으로 하야하신 분이 한 명도 없냐? 6명 시민 대표. 그렇지. 설총호. 아주 좋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그 스토리텔링 기억 능력 이제 역사과는 사라졌으니 윤리할 때 쓰십시오. 어, 윤리할 때 아마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역사과하고 윤리과하고 그래도 법 쪽이 같이 감성이 맞아 떨어져요. 근데 뭐 이제 지리나 경제나 사무는 완전 fucking이에요. 음. 아니 그 경제를 한다고 해서 뭐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거나 막 그러진 않아. 근데 경제를 하면은 조금 좋아. 내 자산 관리 능력에 대해서 많이 그 지식을 알아요. 선생님이 그래서 경제를 못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거든. 돈을 버는 법은 알아. 사람을 이해하고 돈의 흐름은 파악을 해. 모으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어, 현금 유동성이 좋은 직업을 택해서 다행이지 이런 직업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짜파게티 박스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요.
계속 할게요. 자, 그럼 4.19 혁명의 결과 가자. 결과. 어떤 정당 정권이 붕괴됐다. 그렇지. 자유당 정권이 완전히 붕괴가 되었다라는 거. 자유당 붕괴. 자, 그리고 이때 외무장관이었던 누가 권한대행을 맡아? 허정이 권한대행을 맡게 되죠. 그래서 무슨 정부가 출범돼? 허정 과도정부요. 과도기 시대를 이끌었으니까. 그럼 이 허정 과도정부의 업적이 있단 말이야. 60년 6월 달에 몇 차 개헌? 3차 개헌. 자,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라 이제 뭐로 가? 내각 책임제. 내각 책임제로 가죠. 이렇게 되면 국무총리가 힘 있는 체제지. 대통령 허수아비고. 그리고 의원을, 국회의원을 미국처럼 양원제로 가지. 두 개로 쪼개지. 그래서 우리나라 양원제 국회의원 이름 참의원과 민의원. 이게 상원의원 역할이고 이게 하원의원 역할이죠. 그래서 제발 구분 잘하세요. 이 3차 개헌 내각 책임제 개헌안은 장면 내각이 아니라 허정 과도정부의 업적이에요. 장면 내각의 업적은 60년 11월 4차 개헌안이죠. 3차는 허정 때야. 자, 그리고 이제 60년 7월 29일을 기자로 해서 이때 총선이 있게 되는데 이때 총선에서 압승한 정당이 누구야? 딱 봐도. 그렇지.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때 민주당 당대표가 장면이었어. 당대표가 국무총리가 된 거야. 이렇게 해서 장면을 중심으로 행정부가 만들어지게 돼서 이거를 뭐라 그래? 장면 내각이 이렇게 수립되게 됐고 장면 내각의 대통령은 민주당의 윤보선. 어우, 또 윤씨예요. 이놈의 윤씨들은 그 알죠? 나한테 강의 들었으니까 윤보선이 박정희 군부 쿠데타 지지했다는 거예요. 그죠? 자꾸 뭔가 군인을 움직여요. 알겠습니다. 다시 시작. 자,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장면 내각이 등장하게 됐고요. 자, 장면 내각 업적 갑니다. 장면 내각. 장면 내각. 일단은 이 장면 내각부터 헌법이 개정됐고 집권 여당이 교체가 됐으니 몇 공화국 시작한 거야? 그렇지. 장면 내각부터 이제 2공화국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1공화국은 이제 이승만과 자유당의 독재 체제였고요. 2공화국 장면 내각. 자, 그러면은 이 장면 내각은 4.19 혁명이라고 하는 시민혁명의 결과물로 탄생한 시민정부죠. 그럼 시민들의 요구 조건, 소망 이런 거 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시민들이 원했던 거는 크게 딱 두 개였단 말이야. 뭐 있어? 경제, 민생고 해결해 주세요. 경제 성장. 그리고 통일시켜 주세요. 그래서 경제 정책과 통일 정책이 대표적인 정책이지. 자, 그러면은 무슨 계획 수립해? 경제개발. 그렇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착수하게 되었고 이 5개년 계획을 수립만 했지 시행은 못하죠. 왜? 갑자기 이듬해인 61년에 군부 쿠데타가 터져버리지. 그래서 오히려 군사정변 때문에 수립만 했지 시행은 못했고 시행한 거는 박정희 시대다라는 거. 그래서 뭐 국토 재개발 사업, 수리시설 확충, 군비 축소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던 거고요. 중요한 건 통일이 많이 나와요. 일단은 남한하고 북한의 그 대학생들이 평양에서 남북 대학생 토론 대회를 하잖아. 평화 통일을 주제로. 자, 이때 민주당의 통일 구호가 뭐예요? 가자 북으로. 가자 북으로. 그다음에 또 뭐야? 오라. 오라 남으로 판문점으로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요게 아마 사진으로 나올 거야. 그럼 100% 장면 내각 때 물어보는 선지가 나올 거라는 거. 예. 안 들어가는 거죠. 그냥 권한대행이니까요. 그렇지. 그렇게 봐야지. 자, 그리고 이제 그 정부가 주장한 통일안이 있어. 정부가 주장한 통일안을 소극적 통일안이라 그래. 옛날에 모스크바 3국 회상이 결렬됐을 때 우리는 유엔 임시선거관리위원단의 관리에 입각해서 통합정부를 만들려고 했었잖아. 그래서 남한하고 그다음에 북한 정부하고 유엔의 도움을 받아서 외세의 개입을 받는 상태로 이렇게 해서 이제 통합정부를 만들자. 그러니까 소극적이죠. 외세의 도움을 받으니까. 근데 국민들은 어떤 이제 통일안을 제시해? 적극적 통일안을 제시한 거지. 아니 무슨 뭘 또 유엔을 껴? 외세를 왜 껴? 그냥 남한 대표하고 북한 대표가 만나서 남북 협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통합정부를 만들자. 그래서 국민들은 적극적 통일안을 제시를 한 거고 우리도 이제 스위스하고 비슷하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지역인지라 스위스하고 비슷하게 우리나라 한반도 지역도 뭘 하자? 중립국가로 선언하자. 한반도 영세 중립화론을 국민들이 주장을 했다라는 점. 자, 그러면
이 자유당 독재 시대 때 민주주의 질서를 박살냈던 이 자유당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처벌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열망에 따라서 4차 개헌안이 통과가 되게 된 거야. 60년 11월에. 그러니까 이 4차 개헌만 장면 내각의 업적이야. 3차 개헌은 뭐야? 허정 과도 정부의 업적인 거예요. 자, 그럼 이 4차 개헌은 뭐야? 3.15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이지. 근데 법은 만들어졌으나 제대로 처벌은 해야 안 해? 안 해요. 뭐 계속 제가 역사 강의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나라에 좌파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위 아래만 있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처벌은 안 해요. 근데 국민들의 여론이 있다 보니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거는 소급이법이죠. 전 정부에 있었던 일을 현 정부에 끌고 와서 조져버리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직을 폐지해달라고 주장해. 이승만이 만든 거. 학도 호국단이야.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뭘 양성한다? 학도병을 양성한다. 몇 년에 만들어져? 한국전쟁 1년 전인 49년에. 그러니까 학교별로 맨날 이제 교련 수업이나 하니까 아니 애들이 공부하러 왔지만 이제 총 쏘는 법 이거 배우려고 하냐고. 그래서 이 장면 내각 정부가 등장했을 때 학도국단 폐지하자라고 주장을 했고요. 60년에 깔끔하게 폐지가 되죠. 그리고 뭐 학원의 자유랑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 나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세요. 자, 그다음 교사들은 자기들 인권 투쟁을 목적으로 교원 노동조합을 5월 22일 날 60년 5월 22일 날 만들게 됐죠. 교원 노동조합. 따라라라란 딴딴. 자,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개선해달라? 아우 임금 개선해달라, 처우 개선해달라 이런 걸 이제 요구를 했던 거지. 자, 그리고 이제 농민 같은 경우에는 농산품, 그렇지, 농산품 가격을 안정화 시켜달라라는 거를 요구를 했었죠. 그리고 이 장면 내각이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이 시민들의 많은 요구 조건 제대로 들어줍니까? 대부분 안 들어줬죠. 이유가 민주당 안에서 파벌 싸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구파가 대통령 윤보선 라인이고 민주당 친파가 국무총리 장면 라인이었잖아. 결국에 이 윤보선은 구파 민주당 당원들이 이끌고 나가버리지. 나네 민정당 새롭게 창당하고. 그래서 많은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을 때 그 박정희가요 4.19 혁명 때 4월 28일자를 기점으로 군부 쿠데타 계획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선언에서 시민들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자 다른 기일에 한번 해보자 이렇게 미뤄졌는데 지금이 적적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렇게 해서 1961년 5월 16일자를 기점으로 뭐가 터져? 5.16 군사정변이 터지게 됐고 핵심 인물은 박정희였고요. 핵심 조직은 육군사관학교 8기 졸업생들이었습니다. 신군부는 그 12.12 군부 쿠데타 사건이에요, 친구야. 자, 놀랐어요. 자, 그럼 이제 군사정변 이후에 뭐 자기들이 나라 개혁하겠다 만든 개혁 조직 하나가 있어. 그게 61년에 탄생한 군사혁명위원회죠. 자, 그럼 이 군사혁명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군부 세력들은 시민들한테 약속을 하게 되는데 그 약속이 문서 이름이 이거지. 혁명공약. 자, 앞으로 국가의 시정 방침, 국가의 방향성은 뭐로 잡겠다? 반공으로 잡겠다.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뭘 해결해 주겠다? 민생고를 해결해 주겠다. 경제 성장 시켜 주겠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 모든 개혁을 하고 나서 2년 뒤 본래 신분이 군인 신분으로 돌아갈 것이며 민간 정치인에게 권력을 전부 다 이양하고 돌아가겠다라는 말을 남겨요. 자, 그리고 이 군인들이 정보를 장악하기 위해서 만든 정보 장악기구가 뭐야? 남산에 설치한 중앙정보부. 일대 중앙부 정보부장 이름이 어떻게 돼요? 자, 한일협정하고 관련 있는 인물이죠. 오이라 외무장관을 만나서 한일국교 정상화를 이룬 김종필. 김종필. 박정희의 조카 사위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군사혁명위원회가 혁명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62년에 조직의 이름을 뭐로 개편해?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개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62년에 몇 차 개헌? 5차 개헌을 하게 되는데 내각 책임제면은 자기가 대통령 돼도 힘이 없잖아. 박정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다시 대통령의 행정권 다 갖고 있는 대통령 중심제로 헌법안을 개정을 하게 된 거고 의원 양원제에서 다시 뭐로 돌아와? 의원 단원제.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의 한 종류로 다시 뭉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정치활동 정합법이라고 학교쌤이 가르쳤나요? 박정희 반대세로 숙청하는 법안.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럼 이 시기야, 알겠지? 자, 그리고 이제 63년에 5대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는데 팔이 아픕니다. 팔이 아파요. 자,
5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이게 붙은 게 이 두 사람 아니겠냐? 박정희가 만든 군부 정당 이름이 민주공화당이죠. 민주공화당. 자, 그리고 이제 반대쪽에서 나온 게 민정당의 윤보선이었어. 근데 이제 사람들은 윤보선을 막 찍어줘요? 안 찍어줘요. 장면하고 싸우다 개판 났잖아요. 이전 장면내각 정부 시절. 그래서 박정희를 많이 찍어줬고, 특히 박정희 많이 찍어준 게 전라도 쪽이죠. 여순 수처 사건에 대한 그 영향이죠. 여순 사건에 관련 있는 인물이잖아, 박정희가. 그래서 야, 제주도에서 현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가지고 들고 일어났잖아. 이 사람 대통령 뽑아놓으면 전라도에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해주겠다 했는데 반전 경상도 몰빵. 박정희의 경제성장 정책은 일본과 갖고는 대부분 다 경상도를 중심으로 몰빵이 돼요. 그래서 지역 공업 발전에 불균형이 생긴 거야, 박정희 시대 때. 그래서 박정희 당선 이후부터 몇 공화국 시대라 그래요? 제3공화국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제3공화국. 자, 그럼 이제 3공화국 가자. 갑시다. 자, 62년부터 66년까지 몇 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자, 그럼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발전시키려고 했던 산업은 노동력을 많이 때려박는 노동 집약적 산업을 발전시키죠. 그래서 이 노동 집약적 산업이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그랬어? 의류, 신발, 가발, 경공업이야, 중공업이야. 그러니까 60년대에는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경공업 공장이 대거 설치된 거지. 그 다음에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67년부터 71년까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서 무슨 공장이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한다. 건축업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면서 시멘트, 그 다음에 비료 공장 대거 등장하고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해서 공익 목적의 시설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시가 뭐야? 한일국교 정상화 시켜가지고 받은 그 돈 갖다가 경부고속도로. 그게 사회 간접 자본 70년에 만들어졌잖아. 걸리지, 그지? 자, 그리고 박정희의 그 경제정책 그 과정 안에서 노동자를 막 잘 대접을 해주나요? 국가 성장이 먼저였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임금 처우 완전 개판이었다고. 그래서 이때가 이런 시대야.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렸던 시대예요. 야, 그러면 우리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은 해. 막 10시간 넘게 일을 한다고. 근로기준법 다 위반시키면서 사장님이 개빡세게 일 시켜. 근데 임금은 적어. 근데 시장에 가서 내가 먹을 걸 사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쌀 가격도 높아봐. 그러면 바로 난리가 나겠지. 그래서 정부가 시장 경제에 개입해서 이때는 곡식의 가격이 낮아요. 그래서 박정희 시대 때는 저임금 저고가 시대야. 됐음? 그리고 평화시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옷 만드는 노동자였죠. 근로기준법 그래 준수하라. 우린 기계가 아니다. 외치면서 분신자살하신 분이 전태일인데 70년에 분신자살했다는 거. 연도 문제로 특히 많이 나와. 전태일 분신자살 사건. 됐습니까? 자, 그리고 계속 하자면요. 그 한일국교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62년에 일본 오이라 외무장관한테 누구를 보내?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을 보내요. 그래서 오이라 외무장관하고 만나게 되는데요. 자, 요때 이게 비밀협정인데 공개가 돼버리는 게 문제였지. 자, 일본 측이 무상으로 몇 억 달러 주겠대. 3억. 자, 근데 이 3억 달러 준다는 게 배상금이에요? 아니죠. 명목이 뭐야? 독립축하금이지. 아우 고생했어. 우리 지배받느라. 아유 독립했다며. 야 축하해. 이러면서 이렇게 준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 개빡치게끔 됐던 계기. 자, 그리고 유상으로는 이거 갚아야 되는 도 이제 한국 정부가 2억 달러. 자, 그리고 한국의 민간 기업이 원하면은 민간 기업 차관 1억 달러 이상은 빌려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안건에 관련해서 국민들이 알게 된 거지. 근데 이 무상으로 주는 이 3억 달러가 독립축하금인 게 fucking이었던 거야. 그래서 시민들은 한일국교 정상화를 반대하기 위해서 64년 6월 3일 날 서울에서 6.3항쟁 시위를 하게 되는데 굴욕적인 한일국교 정상화는 반대한다라는 게 구호였어요. 그럼 이때 계엄령이 선언이 됐을까요? 그래요. 계엄군에 의해서 진압이 됐어요. 계엄령과 또 이제 학생들 학교 내 보내면은 또 시위하러 나올 거 아니냐 같이 뭉쳐서 휴교령을 동시에 내렸어요. 6.3항쟁 때는. 됐지. 자, 결국에 우리나라는 65년에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한일 국교가 다시 정상화가 되게 된 건데 이렇게 해서 우리는 총 몇 억 달러를 빌려와요? 8억 달러를 갖고 온 거야. 무상으로 3억, 유상으로 5억 이렇게. 근데 이 5억을 주는 대가로 일본 정부는 뭘 포기하라 그래?
국가 간에 대일 배상 청구권을 포기하라 그래. 대일 배상 청구권. 일제강점기 때 자기들이 했던 모든 만행들 있잖아. 뭐 이제 징병, 징용 문제, 원자폭탄 피해자 문제, 7.31 생체 실험 부대 문제, 위안부와 할머니 문제 이런 거를 국가 간에 배상 청구 안 하기로 합의 보고 우리는 이 5억 달러를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합의서에는 국가 간의 대일 배상 청구권을 버린다요 우리가 합의한 거지. 그럼 개인 자격으로서는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한 거야. 내가 학교쌤이면 요렇게 내요. 그래서 나 같은 선생님 만나면은 좀 재수 온 붙은 거죠. 자 여기까지.